자, 이번은 21년도 국가 7급 문제예요. 이때부터 이제 25문제가 되었습니다. 올해께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어려웠어요. 21년도는 상당히 쉬운 편도 나왔는데, 자, 제일 먼저 보니까 역시 어떻게 줬습니까? 저번에 문제 풀 때 했지만은 이제는 문제를 가립니다. 내용을 준 다음에 내용을 물어본다면 어려워진다고 그랬죠. 근데 내용을 주고 바로 제목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꾸로 풀면 돼요. 그치? 요게 연결시키면 되죠. 자, 보니까 사업 구조라는 포인트가 있잖아. 사업 구조가 뭐라고요? 전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거야. 플랜, 프로그램,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 그 다음에 이걸 또 위에서 만들어 내렸죠. 집권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정책 대안들을 분석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분석 기법을 이해할 수 없는 경제학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죠. 전부 다 누굴 말하는 거다? 계획 예산을 말하죠. 일단 사업 구조란 단어가 포인트고 집권화가 포인트예요. 근데 행정부처들이 직원들이 분석 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분석 기법이라는 게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분석이라면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기존의 정책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평가하는 분석이라면은 영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지? 근데 위에는 집권화 문제라든지 사업 구조 문제는 이거는 빼박 3번이잖아, 이게. 품목은 뭐가 나와야 돼? 뭐 회계 책임이라든지 통제라든지 뭐 이게 나올 거고 성과는 원가 나와요. 단위 원가, 업무량, 산출. 올해 또 나왔지. 성과주 나왔죠. 작년은 계획이 나왔고 올해가 성과주가 나왔다면 내년은 품목이나 영기준 중에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이산제도 나올 거니까 하나는. 이제 21년도가 계획이었고 22년도가 성과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 품목 아니면 뭐 용기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거지 이제. 어차피 거의 돌아가서 나올 거니까. 1번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 논점 줬죠. 준예산. 딱 줘버렸잖아. 이런 문제는 쉬워. 또 전부 다 법률에 있는 거고 헌법에도 있잖아. 이거는 헌법에도 있고 국가지정법에도 있고요. 조심할 거는 주의할 게 뭐다? 회계연도 30일 전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못했을 때 그때 준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린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의결되지 못해서 1월 1일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1월 1일 새벽 3시경인가가 의결되는 바람에 넘어갔지만은 아직 출근 못했죠. 편성이 안 되었죠. 그때 이제 끝났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넘어간 적은 있어도 중앙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케 7급은 이 사례 문제까지도 반면에 지방정부는 한 적이 있습니다. 부안군도 했고 수원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2번 틀렸죠. 이런 불성립 대처 방안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국회 의결 여부야. 의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용도를 한정할 이유가 없어요. 의결 받지 않는다면 용도를 미리 정해놔야 되겠죠. 그치? 기지개로 외웠잖아, 지금. 그래서 준예산은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예산이라든지 잠정예산 의결이 필요하죠. 보다시피 준예산은 법률상 지출 의무, 기지개 갖고 기관 시설 유지 운영비, 그 다음에 계속비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법률상 지출 의무, 그 다음에 계속비도 존재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또 뭐야 기관 시설 유지 의무, 그래서 기지개 가지고 기관 시설의 헌법이나 법률상 조직이나 기관의 운영비를 줘야 될 거, 그 다음에 법률상 지출 의무, 그 다음에 계속비까지 해가지고 이걸 예비비로 자꾸 바꾸니까 계속비와 예비비를 좀 조심하시고요. 이거는 논점도 뭐 단일 논점이었고 그냥 법률 내용이었고 기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3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친성과주 다음이 이제 주민참여야. 그러니까 참여가 나왔을 때 계획과 GBB 사이에 MBO가 잠깐 들어오니까 계획, 그다음에 참여, 그다음에 감축이에요. 그다음에 신성과주 다음에 다시 주민참여잖아요. 그래서 앞에 MBO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누구다? 그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참여를 말하는 거고요. 옳지 않은 거네요. 예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 대통령령으로 주민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됐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참여 예산 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해야 되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있잖아. 브라질이 제일 먼저였죠.
브라질이 제일 먼저였고, 이상 제도들 나왔을 때, 뭐 PPBS, LIBS 이런 거 빼요. 이런 건 전 미국 건데, 이상하게 성인지는 서도 거, 호주 거, 그 다음에 조세 지출은 서도 거, 독일 거, 그 다음에 주민 참여는 브라질이에요. 요게 있었고, 요게 이제 언제 들어온다? 광주광역시에 2003년도에 먼저 들어오고, 200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요. 조례가 2004년도에 만들어지고, 2006년도에 지방지정법에 임의 규정으로 들어오고, 2011년도에 필수 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엔 국민참여예산제도 만들어집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건데요. 사실 편성에 참여한 거잖아. 편성에 참여하니까 심의권의 침해 논란이 있다 했을 때 이거 틀리지 않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편성에 참여한 건 맞는데, 그치? 근데 주민들이 압력이라든지 이래 버린다면은 관료들이 압력을 행사해봤자 지방의회가 더 강하니까 버틸 수 있겠지만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 투표권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압력을 행사한다면은 심의에 대해 제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들어주지 않았을 때 너 안 뽑아줄 것이다 이렇게 압력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심의권의 의회 심의에 침해 논란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또 꼭 편성에 주로 참여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이 꼭 편성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편성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범위는 지방지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거래비용 이론 나왔을 때 일단 거시조직 이론이고, 그 다음에 2세대 경제학이죠. 1세대 경제학은 완전 정보의 완전 경쟁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비용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하면 되잖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고, 정보도 비대칭이고, 인간 능력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나온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 거래 비용이 나오면은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럼 뭐 한다는 거야? 내부 조직을 만든다는 거야. 됐죠? 근데 조직을 만들어 버리면 또 관리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봐봐. 안에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애들이니까 통제하기 좀 쉽죠. 밖에 있는 시장은 통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논점 하나 준 다음에 거래 비용 준 다음에 그냥 내용 물어본 것밖에 없죠. 올해 거좀 다르지 않나요? 올해 거는 그냥 보기 하나하나마다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거래 비용 하나 준 다음에 요 내용만 물어봤잖아요. 됐지? 자, 기회주의 행동은요. 밖에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시장이 계층적으로 통제하는 계층제보다 더 많이 나와요. 통제하기 어려우니까요. 됐죠?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시장이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게 아니라 이런 기회주의 행동은 오히려 계층제가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독자적이기 때문에 내가 쟤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너의 자율적 선택인데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속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느끼면 분명히 날 속일 거란 말이야. 이런 행동은 시장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거래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내가 누구하고 거래할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지?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내가 어떤 가게 가서 회를 먹을지, 그 다음에 내가 산 회가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이상한 방법으로 막 바꿔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죠. 탐색 비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래 이행이나 감시 비용도 있을 거야. 이런 것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자발적 교환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거래 외부 비용이겠죠. 만약 계층제 내부 비용보다 크다면은 거래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조직을 만들 거야. 내부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여태까지 조직은 생산의 주체였잖아. 근데 거래 비용 이론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비용의 절감 장치로 봐요. 비용의 절감 장치로.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서 조직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걸 설명한다는 겁니다. 됐죠? 거래 비용 이론. 그래서 거래 비용 이론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봤네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거래 비용이란 이론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단일 논점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답은 1번이었고요. 자, 5번입니다. 이런 건 많이 틀립니다. 잘 안 보기 때문에 틀려요. 자, 어떤 개혁을 해봐요. 그러면은 저항이 나올까 안 나올까? 국정원 개혁한다, 검사 개혁한다고 해봐. 검찰조 개혁한다고 하니까 저항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항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세 가지가 있다. 강제, 공리, 규범이야. 올해 또 나왔어. 22년도에.
다만 이걸 어떻게 했어? 도덕 설득이니 뭐 유인이니 이런 방식으로 물어본 건데 똑같은 말이야. 강제가 규제예요. 처벌이고 그다음에 공리가 유인이야. 그다음에 도덕적 설득이 규범이에요. 요게 또 나왔지. 올해는 사례로 나왔는데 작년엔 사례라기보다 그냥 이론만 물어봤네요. 손실을 보상한다. 이거는 뭐야? 공리 전략이야. 네가 날 따르면은 손해본 만큼 주겠다는 거야. 판단해봐. 따를래 말래. 이게 이제 공리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임용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도 규범 전략이 아니라 이건 뭐야? 공리 전략이라는 거야. 틀렸습니다. 신망. 개혁 지도자가 아주 신망이 높다. 자발적으로 따를 거예요. 이건 규범 전략이에요. 의사전달 참여 원하라. 역시 규범 전략이고 사명감 고취도 역시 규범 전략이에요. 왜?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거니까. 공리 전략은 이득이 되면 따르는 거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거죠. 기술 전략은 술책이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지?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저항한다. 넌 적폐 세력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공공성 강조하면서 이 사람이 저항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술책을 기술 전략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한 기술은 술책을 말하는 거지 어떤 뭐 장비나 기술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공리 기술이 같이 묶여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죠. 교육훈련이라든지 자기계발을 통해서 스스로 이 개혁을 받아들이게 스스로 이게 규범 전략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개혁 시기를 조정한다. 이건 유리할 때 하겠다는 거야. 강제 전략이 아니라 개혁 시기를 조정한다는 건 역시 기술 전략이야. 공리 기술 전략이에요. 이제 적응할 시간을 주겠다. 적응할 시간을 이런 의미라면 규범 전략이야. 적응할 시간을. 근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겠다. 또는 유리할 때 하겠다. 이때는 이거는 기술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 꼼꼼하게 많이 물어봤을 때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런 전략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올해는 사례 문제로 막 나오던데 항상 개혁에 저항이 많으니까 교수님들도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검찰 개혁에 저항을 없앨 것인가, 국정원 개혁에 저항을 없앨 것인가, 공무원 개혁에 저항을 없앨 것인가 이런 논의가 많이 논의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엣지원의 강제공리규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사무배분의 원칙 기억나죠? 일단 경합하지 마라. 경합한다면 누가 먼저다? 시군자치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누구한테 줘라? 시군자치구한테 줘라. 그 다음에 안 되면 광역이고 그래도 안 되면 중앙이다. 이양할 때는 뭐 해라? 관련된 걸 다 줘라. 포괄적 배분의 원칙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련인 사무는 원칙적으로 누구 거다? 시군자치구다. 맞춰요. 맞아요. 보충성의 원칙이고 이게 안 되었을 때 광역이 중앙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니은은 포괄 배분의 원칙이네요. 관련된 걸 다 줘라. 됐죠?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가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가 맞아요. 똑같아. 시군자치구가 못하면은 시도가 하고, 시도가 못하면 그래도 누가 한다는 거야? 국가가 하라는 겁니다. 국가가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사무만 위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재정이나 행정 지원도 병행해서 위임해야 되고요. 줘야 될 거고요. 이양해야 될 거, 위임이 아니라 이양해야 될 거고, 보다시피 중복하지 마라. 만약 중복된다면은 누구 거다? 기초 거다. 그 다음에 광역 거고 중앙 거예요.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지방자치법은 계속 말하지만 지방행정론은 법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론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론이 나오더라도 관련된 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만큼은 꼼꼼하게 보십시오. 두 문제 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사회자본 나왔을 때는, 자, 누가 나와야 돼? 신국정관리론, 뉴거버넌스. 그 다음에 라이벌은 인적자본이나 물적자본, 특히 물적자본이죠. 사회자본론. 90년대 많이 논의돼요. 90년대. 옛날에는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가 그냥 경제력이 크다, 작다로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후진국이 경제력이 좋아진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패 지수라든지 사회 신뢰 지수를 가지고 그 사회가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자본론이 들어왔을 때 참 좋은 얘기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걸 증명하는 이론으로 들어왔어요. 부패 문제라든지.
예,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냥 맨날 우리는 뭐 사회자본이 낮다고 그러고 자기는 높다고 그러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다음에 영국이나 뭐 이런 독일 같은 나라는 되게 높고 한국, 중국 뭐 이런 나라는 되게 낮다고 나오거든요. 설사 그게 맞더라도 그렇죠 받아들이기는. 자, 어쨌든 사회자본이 존재해봐요. 공동체 의식이 존재, 신뢰가 있고 호혜적 규범이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증가되면 어떻게 돼? 스스로 내가 나를 통제하고 스스로 통제합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제재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재력은 강화돼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니까요. 집단주의니까. 그래서 역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제재력이 강화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침해될 수 있다?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가 침해되는 역기능이 나와요. 공동체주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신뢰는 구성 요소입니다. 신뢰, 호혜적 규범, 그다음에 수평적 네트워크가 거시적이잖아. 서로 믿어야 되고 어떤 규범은 누구한테나 이득이 되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되고 수평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죠. 호혜주의가 뭐라고요? 어떤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떤 게임을 했을 때 설사 내가 지더라도 내가 따르겠죠. 왜 그 게임의 룰은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경쟁은 난 수용하겠죠. 근데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하다면은 이런 호혜적 규범이 작용하지 않을 거고 그럼 신뢰는 쌓이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사회 자본이 쌓인다는 건 우리가 서로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비용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됐지? 그래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옳은 걸 물어보는 게 내가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어쨌든 얘가 나왔을 때는 공동체주의, 좀 어렵게 나온다면 학자 얘기가 나오고 왜 도입됐는가 논점을 물어볼 거예요. 그 나라가 선진국이가 후진국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로서 들어왔고요. 선진국은 어떤 GDP의 사회자본이 한 7할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후진국은 2할밖에 안 된단 말이야. 2, 3할밖에. 그러니까 후진국의 발전 논리로서 사회자본을 키운다면은 후진국이 훨씬 더 잘 발전할 것이다. 이러면서 뭐 부패주스 개발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이런 논리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많이 들어왔고 우리는 97년 IMF 이후에 많이 논의되었죠. 사회자본론. 자, 내려갈게요. 또 구조 설계 원리 또 나왔죠. 계속 나옵니다. 구조는 올해는 개념 물어봤지. 여기는 다 물어봤네요. 물론 개념 안에서도 답은 개념이었지만은 뭐 계층제 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역기능도 있었는데 이건 원리만 물어봤네요. 그치? 기억은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개선이 뭐 한다? 개선이 말 그대로 직접 관련이야. 장관, 차관, 실장, 국장, 과장, 계장 이런 식으로. 지시하고 참모는 정보 제공하고 분석하고 전문직 제공하는 맞죠? 얘가 직접 인력이고 얘가 간접 인력이야. 기억은 맞았습니다. 부문화가 뭐라고요? 부성화야. 기능별 동질성에 따라 기능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부문화. A는 국방이다. B는 교육이다. C는 뭐 문화다. 이런 식으로 산업이다. 이게 부문화, 부서 편성의 원리겠죠. 그래서 부문화 원리는 일정한 기준인데 어떤 기준이다? 서로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조직 단위로 묶는 것을 부문화 또는 부성화 원리, 부처 편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봐봐 한 사람의 상관이 많은 부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층이 몇 개 안 만들어져. 우리가 1000명이 있어. 100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10명을 통제할 때하고 5명을 통제할 때 비교해 봐요. 10명을 통제하면 계층이 몇 개 안 만들어질 겁니다. 5명이면은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은 계층이 줄고요. 저층 구조가 그다음에 좁아지면은 평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층제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디귿은 틀렸어. 그다음에 명령 통일 원리는 뭐다?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명령을 받고 보고하라는 겁니다. 뭐 개념만 물어본 거야, 지금. 개념만 물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 개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도 분업의 원리의 일환이야. 조정의 원리가 아니라 항상 원리는 분업의 원리 아니면 조정의 원리야. 그래서 만들어진 구조는 기계 구조 아닌 유기 구조예요. 또는 기사 매수네야. 기능, 사업,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해가지고요.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홉세드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옛날에 기출문제 있었는데 정말 한 10년 넘게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홉세드 나왔을 때 항상 홉세드는요. 문화를 가르는 학자인데 결국 선진국의 문화와 후진국의 문화를 갈라요. 그치? 어떤 문화가 선진국이고 어떤 문화가 후진국인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홉세드 나오더라도 너무 학자에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을 선호하는 문화인가요? 아니면 회피하는 문화인가요? 우리는 되게 회피한다 그래요. 선호하는 문화가 아니라 도전적인 문화가 아니라 전통을 보존하고 안정성 추구하는 이런 문화로 봐요. 됐죠?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한 경우 공식 규정을 만들어서 불확실성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치? 어떤 분이 그러니까 한 번 더. 아니, 공식이 많으면은 불확실성이 이렇게 대처가 안 되지 않나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통제를 못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어떻게 돼? 스파르타판 들어가겠죠. 거기 가서 규정을 만들어서 나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할수록 규정이 많이 만들어지고 너를 통제하려는 그 규정 만들어서 불확실성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선호한다면 이걸 안 만들겠죠. 거기 적응해 가면서 막 배워가겠지. 자, 집단주의 강한 문화가 무슨 집단주의가 미안해. 집단주의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게 아니라 단단하겠죠. 틀렸지, 이거는. 그러니까 홉세도 몰라도 맞추잖아, 지금. 됐지? 학자별로 비교했다면 어려울 텐데, 그냥 홉세드를 몰라도 그냥 개념으로 지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까 좀 외워. 홉세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우리는 집단주의 쪽이에요. 집단주의라는 것은 보다시피 강력한 유대감, 통제, 대신에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어요. 권력거리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권력거리가 크다는 것은 윗사람이 어떤 명령했을 때 밑에가 반론이라든지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또 밑에 사람의 의견이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됐지? 이러니까 이런 제도 장치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반영돼 있겠죠. 그래서 권력거리가 큰 경우 제도나 조직 내에 이런 권력 차이가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장치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성 문화, 남성성 문화는 남성성 문화 여자 역할과 남자 역할이 딱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또 유대감보다는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남성성이고요. 여성성은 그게 그 느슨하고 그다음에 뭐 유대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걸 강조하는 게 여성성 문화래. 우리나라는 남성성 문화가 강하다는 겁니다. 역할을 딱 분리하니까 이건 여자 역할, 이건 남자 역할 딱 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쉬웠습니다. 자, 피들러가 나왔네요. 상황 리더십에 나왔을 때는 항상 상황 변수가 중요해요. 리더의 행동은 일과 사람이 있는데 일이 맞아 사람이 맞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이 뭔데? 부하의 특징, 리더와 부하의 관계, 그 다음에 과업 구조, 다시. 과업 구조, 이거 틀렸어. 성수기 때문에. 이게 틀렸네요. 리더와 부하, 일이야. 부하 능력, 리더와 부하, 그 다음에 관계, 그지? 그 다음에 일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뭐가 들어와야 돼? 권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부하의 성수도 갖고 가는 사람이 누구다? 부하 성수도가 바로 허쉬와 블렌차드. 부하하고 과업이 들어오는 게 누구다? 하우스 에반스. 부하 과업에 조직이 들어오는 게 커와 점이어죠. 대체물 중화물 접근법. 그다음에 여기는 부하 성숙이 빠지고 리더와 부하 관계, 과업 구조, 지휘 권력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서 유리하다면은 일 중심, 아주 불리해도 일 중심, 중간일 때가 관계 중심이고요. 답은 1번 틀렸어. 부하 성숙도가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냥 피들러 이론에 그냥 내용 물어본 거예요. 그치? 진짜 어렵게 나온다면 1번은 피들러, 2번 하우스 에반스, 3번은 누구게 나올 텐데 그렇지도 않았고요. 또 맨날 나온 피들러가 나왔죠. 이산 학자도 아니었고요. 답은 1번입니다. 유리하다면은 과업지향. 공단기 본부에다가 본부장 파견할 거야. 근데 공단기 상황이 노량진이 되게 유리해요. 그때는 과업지향이야. 매우 불리해도 과업지향이야. 중간쯤 되면은 관계지향이에요. 됐지? 그다음에 내가 리더예요. 내가 리더인데 이 부하들이 많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부하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부하가 있어요. LPC라고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부하야. 이 부하가 긍정적이라면은 그래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 부하가 부정적이란 그냥 과업지향일 겁니다. 그래서 LPC 점수가 높다는 것은 싫어하는 동료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야. 그럼 관계지향이야. LPC가 낮다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건 과업지향이에요. 결국 뭐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리더가 직위 권력, 과업 관계 이런 상황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서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 리더십이냐가 달라진다는 거. 상황론이니까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감사합니다.